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주연 배우였던 짐 카비젤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은 끝없이 살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대답할 날이 올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 모두는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인생의 종착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과정의 혼란은 있을지언정 삶의 방향이 흔들리는 어려움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목사님. 끝마치면 바로 연세대학 영안실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운영원장 하시고 포럼 회장 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참 아무 준비도 없이 가족도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참 오늘 그 양반이 나 따라서 구석구석 세계를 다 다니셨죠. 그래 이제 뭐 가셨으니까 이제 허전하죠. 참 사람이 자기 끝나는 날을 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내일 준비하고 사는 게 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빌그램 목사님께서 내가 죽음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늙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교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에너지, 기운을 주시다가 그게 다 써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청취자들은 다 천국 가시기를 축원할게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이자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이신화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 소개받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직을 맡고 있는 이신화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거의 3년을 저희가 참 힘들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극동방송 아래를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다시 또 힘든 비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목사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화 교수님, UN 전 세계 한국에서 북한의 인권이 없다는 건 다 잘 알고 있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사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어떠한 거예요? 저는 이 북한 인권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그 다음에 북한 밖의 해외의 탈북자 문제, 이제 중국에 계신 분들 포함하겠죠. 그리고 하나는 그 우리 국군 포로 전시 납북자죠. 근데 그 자리가 5년 동안 공석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2016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첫 번째 초대 대사가 이정훈 대사님이 되셨다가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비웠었습니다. 네. 특별히 이 교수님, 이 대사님이 하실 일이 정확히 뭔지 이제 뭐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저 북한의 사람들이 사람 대우를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지 참 우리는 너무 자유를 누리니까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을 못 느끼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인권이라는 거는 도덕적 소명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켜지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기본권이라고 부르고요. 올해가 사실은 유엔 인권선언문 75주년 기념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해고요. 그래서 그런 인권에 있어서 특히 제 생각에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그리고 알 권리, 그러니까 정보권 그 두 가지가 그래도 좀 확실하게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유엔도 자주 왔다 갔다 해봤는데요. 유엔에서는 계속 북한 인권 문제를 투표로 결정하는데 그동안에 한국 정부에서는 맨날
기권을 했죠. 매번 기권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일관성이 없었었던 것이 좀 아쉬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이제 발의를 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보통 나타나고요. 그 3월에는 제네바에서 10월에는 유엔 뉴욕 총회에서 이제 결의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그 기권을 하거나 했던 경우가 좀 앞으로 대사님께서 나는 이거 하나는 내가 해놔야 되겠다. 그거 하나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나 리더십의 성격에 따라서 인권이 중요해졌다가 인권이 뒤로 미뤄졌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으로는 많이 분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소위 말하는 보편적 가치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인권,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것에 있어서는 그래도 적어도 한 페이지에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 교집합을 늘려가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또 외국에 가서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미 시작했고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인권 대사로 임명됐을 때 저 여자 북한하고는 좋은 관계가 없을 텐데 생명의 위협 같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 태영호 의원 같은 사람은 늘 경비가 따라다니대요. 그렇죠. 예. 저는 뭐 이 대사님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 이게 방송이라서 제가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그 북한에서 제 공식 명칭이 뭔지 모르시죠? 리신화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여쭤보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여성에 대한 그 차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남자 이런 거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 플러에 비난 플러스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비하가 좀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신변의 위협 그 부분은 지금은 좀 제가 많이 좀 안 그런데 처음에 됐었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네. 그 제가요 자꾸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습관이 조금 생겼었어요. 네. 지금은 좀 덜합니다. 6개월 지나면서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 이런 데서 회의 끝나고 밤늦게 택시 타려고 그러면 한동안 택시 굉장히 안 잡혔잖아요. 네.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걸어가서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타려고 그럴 때 밤에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습관이 이렇게 자꾸 뒤를 좀 돌아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좀 조심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만약 통일이 됐다. 인권 대사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북한의 정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규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한 정권을 무조건 악마화하는 이제 그런 걸로만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제가 고민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갑자기 정권이 붕괴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그 북한의 지도자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교류 협력을 한다고 할 때 그럴 때 그럼 북한 인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우리의 좀 진지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말을 해서 우리랑 교류를 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랑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 전에 잘못했던 것을 없었던 걸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책임 규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인권 고민해야 될 것 얘기를 하면은 같습니다. 종교 네. 마음대로 믿어야 되고 자유롭게 또 여행도 자유롭게 다녀야 되고 이게 사람의 기본 하고 싶은 말도 해야 되고 언어의 그렇죠. 자유 네. 이제 이런 게 된다. 이제 저는 뭐 방송을 하니까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나는 빨리 북한에 가서 방송을 세워야 되겠다. 복음 방송을. 그런 게 보장됐으면은 그래도 그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될 텐데 인권이 지금 없으니까. 네, 진짜. 그러면 이런 인권 대사가 된다고 생각은 해보셨어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사직 자리를 이렇게 받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네, 대사직을 받은 건 아니었었고요. 네. 이제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았고 이게 사실 비상근직이고 무보수직이라서 제가 그 고려대학교에서 여전히 월급을 받으며 풀타임으로 교수직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제 인생이 좀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둘 다 풀타임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국제 정치도 하고 국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 장관님께서 저한테 어차피 국제 활동을 하니 거기에 인권을 하나 더해서 우리네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좀 봉사를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라 그러거나 교수직을 놓고
정부로 들어오라 그랬으면 좀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거에 이 부분을 더 넣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고민하다가 하게 됐는데 하고 보니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난 20, 30년 동안 북한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NGO 단체나 이런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듣는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돌이켜보면 그분들과 그래도 이렇게 교류를 했었던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가사도 돌봐야 되고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지금 뭐 엄마로서 네. 또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해내세요? 글쎄 그러네요. 근데 애는 이제 다 다행히 아들 하나인데 다 컸고요.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뭐 어머니 얘기를 하셔서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하고 같은 나이십니다. 1934년생이시고요. 그리고 이용구 총리님하고 동기동창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이용구 총리님을 뵈면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었는데 제가 목사님은 얼마 전에 뵀지만 목사님을 보고 또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분이셨는데 안타깝게 만으로 69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 주시나. 야 남북 통일되면 북한에다가 복음 방송 세워라. 그래 이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대로 준비를 해서 북한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우리는 이제 복음 방송을 가 세울 거고 또 뭐 기독교 학교 옛날에 거기서 시작한 학교가 다 남한이로 왔잖아요. 숭실대학 같은 게 다 평양에서 시작했는데 그런 게 빨리 가서 북한에 도움이 된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권. 네, 맞아요. 네, 거기서 70년 동안 억눌려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가 됐다.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국제 정치랑 이제 다자 안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지금 핵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대량 살상 무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대국이 개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1991년 이후에 남북한은 개별 국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무슨 급변 사태가 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우리나라 주도로 통일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심이 되기 때문에 종교나 인권과 같은 이런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계속 우리가 발신을 하고 또 이제 같이 교류 협력을 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교류 협력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었든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봐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고 싶어서 북한 주민, 진짜 북한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의 인권이나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북한 여성과 아동의 권리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사실은 유엔의 여성 차별 협약, 예. 차별 철폐 협약,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동 권리 협약에 북한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런 기록을 잘하거든요. 네. 그래갖고서 매년 성적도 받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가부장적인 그런 차별, 그다음에 여성들이 굉장히 노동을 많이 하면서도 차별적 하대적인 그런 문화가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이 북한 내에서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탈북자들 중에서 인신매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동인데요. 크지를 못하는 거죠.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해서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식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인권 유린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사회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그것이 왜 심각한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신화 대사님께서 뭐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님으로서
어느 부처하고 자주 연락을 하세요? 저는 외교부 직명대사기 때문에 네. 이제 외교부 도움을 받고 있고요. 통일부, 네. 예, 통일부하고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저는 그 국군 포로 송환 문제, 지금 국군 포로 가족들이겠죠. 이제 많이 돌아가셨을 테니까 이제 그래서 국방부랑도 조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탈북자들을 면회해 갖고 그 인권 기록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인권 기록을 하기 위한 인터뷰를 하고 그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은 법무부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 있는 기록센터하고 또 지금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젊은 학생들의 생각은 지금 어때요? 북한에 대한 인권이나 북한에 대한 정치나 지금 뭐 신문 뭐 뉴스 뭐 채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에 안타까운 이유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고려대 같은 좋은 데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고민하는 게 로스쿨을 간다거나 직업 걱정을 문제. 직업 걱정을 네네. 하고 있어서 네. 되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한 10명 정도 저희가 이렇게 심층 이렇게 면접도 하고 밥도 사주고 하는데 물어보면요. 10명 중 8명이 요즘은 로스쿨을 간다 그러고요. 가끔 한 명이 정치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반갑다. 정치외교학과 학생이 정치한다 그래서 반갑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저희 우리 기득권의 잘못이긴 한데요. 자기 먹고 살고 앞으로 직장 네, 거기에 그러니까 신경 쓰겠죠. 북한 인권이나 뭐 이런 그런 가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많이 못 보고 있는 안타까운 네. 현실입니다. 네. 교수님은 정치 외교학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가르치는 네. 거는 이제 네. 저기 동아시아 국제관계나 뭐 외교 정책, 이제 이런 유엔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 중에서 가치 외교를 가르치지만 그래도 결국은 현실주의 속에서의 우리 국가가 우리나라가 강대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중견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한 중견국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왜 유사 입장 국가들, 라이크 마인디드 국가들과 협력을 하면서도 생각이 다른 국가들과 어떤 설득 과정이나 어떤 인게이지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미모 뭐 이런 걸 보면은 걱정이 하나도 없는 분 같은데 치매 어머니를 13년을 모셨다면요? 제가 가족 얘기는 엄마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가정적이신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이후에 우울증을 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년 지나셨고 2010년부터 조금씩 이상해지셨는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가 좀 이상해지시는 것 같지만 엄마잖아요. 제 엄마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엄마를 정상인으로 보려고 계속 하면서 문제도 좀 있고 그랬었었는데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달라지시는 걸 보고 그게 치매가요.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뇌가 우리 몸을 지배하니까 지금 13년 정도 되니까 갓난아기가 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주로 누워 계시는데 이제 뭐 욕창 같은 거 생기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일으켜서 이렇게 토닥거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엄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과거에 아무리 뭘 잘한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재밌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재산을 아무리 모아도 내가 아무리 무슨 훌륭하고 높은 직위에 있어서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치매라는 그런 무서운 병이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프실 거 아니에요. 애들은 한 번 아프면 크잖아요. 더 좋아지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한 번 아프면 나빠져요. 한 단계씩 나빠지더라고요. 바로 전 단계만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남편 되시는 분도 계시고 참 요양원에 안 보내고 가정에 모시다는 게 이제 친정어머니 얘기시죠? 네, 친정어머니입니다. 그럼 이제 사위로서 네. 남들이 그래서 저희 남편이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남편이 원래 세종시에 이제 오랫동안 있어서 주말에 일로 올라왔는데 이제 저랑 좀 나이 차이가 있어서 이제 곧 이제 은퇴를 해야 두 분 돼서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희가 그냥 소개로 만나긴 했는데요. 서울에서 만나긴 했는데 남편은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었고 전 하버드의 케임브리지에서 포스닥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이제 소개 받아서 얼마 동안 교제를 하셨어요?
한 1년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나이 차이가 있어서 남편 네. 자랑 좀 해보세요. 뭐가 좋아서 결혼하셨어요? 남편이 목소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착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도 되게 좋으신 분들이셔가지고 아직 살아계시고요? 아닙니다. 시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예, 그래서 왔다 갔다도 좀 했는데 이제 남편한테 이제 그래도 좀 더 미안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엄마 한 분 남으셨는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되고 이제 불편한 점이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예. 고맙죠, 뭐 남편한테. 그렇죠. 네, 네. 다양한 외교 관련 활동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혹시 기억에 남는 잊을 수 없었던 그런 네. 활동 사례가 있으시다면? 제가 정말 분에 넘치게 네. 그 30대 중반에 그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그 르완다 대량 학살 네. 독립 조사위에 특별 자문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때 제가 이 책임 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요. 그 교훈이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한 번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2014년에서 17년에 그 유엔 사무총장의 그 유엔 평화 유지 활동 뭔지 아시죠? 근데 그 평화 유지라는 게 그 평화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전쟁 후에. 네. 이제 그래서 그 평화 구축 그걸 하면서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왜 되게 중요한지에 대한 걸 배워서 이 북한 인권에 대한 걸 할 때 그 책임 규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책임 규명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북한 실제 주민들에게 왜 인도적 지원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것 부분을 하는 거에 제 그런 이제 경험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됐는데요. 네. 사회자님이 여쭤보신 그 가장 인상적인 것은 뭐였냐면 루완다 사람들을 인터뷰를 오래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죄를 forgive 용서는 할 수 있지만 forget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아버님이 부분이 돌아가실 중요했습니다. 때 네. 유언을 남기셨다는데.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거는 돌아가실 때 제가 못 보는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신 건 아닌데 들어가시기 한 달 전에 아니 하루 전에 저한테 그래도 엄마를 네가 봐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뭐 개인적인 유언이 됐었었는데 아버지가 세계인재개발원을 은퇴하시고 조금 운영을 하시다가 뜻을 못 피우고 돌아가셔서 제가 나중에 그걸 꼭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북한 아동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인재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근데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신 건 아니지만 제가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한 2006년인가 그때 아버지가 꿈꾸신 대한민국이라는 그 글을 조선일보에다가 한번 사설에다 쓴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건 뭐였냐면 아버지가 늘 말했던 건 풍요롭고 자유롭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중요한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데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각색을 해서 했던 거, 제가 아버지 유언이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의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기본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 용어 기본권이 인권이거든요. 그럼 인권이 중요하다고 대사님네 생각합니다. 지금 몇 형제예요, 대사님이? 저는 저희 오빠 있고요. 오빠. 저희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근데 뭐 아버님이 대사님을 제일 사랑하신 것 같으네. 아닙니다. 저희 오빠랑 막내를 되게 이뻐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딸내미를 제일 이뻐했을 거라고. 예. 그리고 아빠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저런 말을 했었을 때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고요. 벌써 21년이 됐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늑 하시면 하시는 말이 신아야 아빠인데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예. 인권 대사가 되셨다 그러면 기뻐하시겠네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시니까 제가 밤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옛날에 제가 학생운동을 조금 했거든요. 걱정하셔서 밖에 대문에 서 계셨었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걱정이 하시면서 밖에 서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 대사로서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되려면은 물론 외무부 통일부에서 많이 도와줘야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 한마디면 더 쉽게 이루어질 텐데요. 근데 대통령님이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많이 그렇죠. 해주시는 예.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게 그런 한 말씀이 그 정부 부처 사람들에게 그 각성이 되나 봐요. 그래서 되게 이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분들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민간 단체에서 종교 단체 포함해서 이런 인권에 관심을 갖고 좀 도와주시고
많이 공론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국내에서 네.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청취자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인권 대사도 됐으니까 뭐 앞으로 남북 관계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기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비전 있으시면요. 계획도 나눠주시고요. 이렇게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런 방송을 직접 진행하시면서 우리 국내뿐 아니라 북한에 계시는 동포분들의 또 믿음 이런 부분들에 신뢰를 주고 계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저는 감동스럽습니다. 아니, 오늘 대사님 오셨으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대사님 도와드리라고 그랬게요.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감동스럽고요. 또 이렇게 그 사회자님 제가 방송으로만 네. 아주 조근조근 말씀하시면서 그 자체가 또 감동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뵈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기치 않은 그 전염병, 그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마스크도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벗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화에 되는 과정 속에서 북한 분들도 소위 말하는 정상화,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권, 식량권, 정보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미력 하나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걸 듣고 어느 분이 그분하고 나 전화나 한번 통화했으면 좋겠다. 어디로 연락해야 돼요? 그냥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직접 다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도 받고 이메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네, 교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요. 네, 또 네. 금방 또 연락이 닿으실 수 네, 네,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